안녕하십니까. EBS 특별생방송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의 송혜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아영입니다. 연이은 수능 출제 오류로 곤혹을 치렀던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수능개선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능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는데요. 그래서였죠. 바로 어제 교육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수능개선위원회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능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하나 둘 일고 있는데요. 오늘 EBS 특별 생방송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 2부에서는 수능 시스템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년 중 단 하루, 이날에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지난 1994년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금의 수능제도. 과연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오랫동안 공부한 게 하루 안에 결정된다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미국 SAT처럼 1년에 2번을 보면 기회도 2번이고 더 좋을 것 같아요. 등급제 때문에 남들보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등급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수능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9등급으로 나뉘는 상대평가제에서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처리하는 자격고사, 문제은행식 출제까지 여러 대안이 나오지만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저는 수능을 안 본다는 거는 좀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나라는 근 30년간 계속 수능을 유지해 왔는데 지금처럼 본고사를 보는 것처럼 크게 제도를 바꿔버리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수능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걸 생각해. 아무래도 그 논술 같은 거는 왜 평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그 자기가 실력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주관적이 들어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질 그게 있어요. 수능 시스템이 계속해서 바뀌면 또 그거에 대응하는 학원이 또 새로 생겨나고 그걸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는 개선위원회를 꾸려 수능체제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들고 나올 개선안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위기에 빠진 수능 시스템. 오늘 특별 생방송에서는 그 속 시원한 개선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BS 특별 생방송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 오늘 수능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안상진 부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EBS 영어 강사이자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이신 윤현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좋은 학교 바른교육 학부모의 박점희 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늦은 시간이지만 방청석에는 지금 EBS 학교교육기획부 신삼수 부장님과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함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수능시험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터지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수능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현재의 수능이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시스템 확인과 점검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양정호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시스템 뭐가 문제라고 보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연속해서 두 번의 그 오류가 발생을 하고 또 하나의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영어하고 그 생명과학 관련된 동시에 두 과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처음 같아 보입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과목 간에는 난이도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게 통상적으로 수능 시험을 이렇게 보면 한 해에 뭐 대체로 모든 과목이 쉽거나 모든 과목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검은색이 이제 작년의 수능이고 이게 이제 올해의 수능입니다. 뭐 국어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걸 보면은 국어비가 올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나온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여기 보면은 수학 관련돼 있는 거는 수학 A나 B가 모두가 다 거의 만점자가 4%를 넘을 정도로 올해가 엄청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봐서는 이건 다 맞지 않으면 학생이 2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비교해보면 거의 다 맞아야지만 1등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 안에서도 난이도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학생들도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또는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진학 관련된 지도를 할 때도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고 대학 입장에서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마 이번 출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걸 우려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목 간의 난이도 균형이 안 맞았다 이런 얘기신데요. 그럼 안상진 부소장님께서는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시나요? 예, 물론 이번 그 수능 시스템의 문제를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이제 문항의 오류라던가 또 난이도의 문제, 변별력의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논의가 여기서 멈춘다면 저는 사실 수능에서 우리가 좀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작은 문제로 덮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수능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 좀 이제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제 상대평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수능이 이제 촘촘하게 줄 세우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한번 짚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의 어떤 단답형의 주관식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주된 부분들이 오지선다형에서 정답 찾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원래 갖고 있었던 이 문제들인데요. 이제 이번 오류 파동과 이제 변별력 파동으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얘기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수능을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본질적인 성격, 수능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수능 시스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수능 출제와 관련된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좀 더 본질적인 얘기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부에서는 바로 어제 3일이었죠. 수능 개선위원회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개선위는 내년 3월까지 수능 출제 오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능 개선위원회에서 이 수능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나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양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수능 관련돼 있는 개선이나 바꾸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에 수능 관련된 논란에서 초래한 여러 가지 우려를 이제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어제부터도 이제 안 좋은 소리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특정 부분에 대한 게 쏠린 것이 아니냐, 과연 이것이 해결이 가능한 분들이 있는 것이냐, 의견을 과연 들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안정시켜야 되고 학부모님들한테 수능은 앞으로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초반부터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난다는 건 좋지는 않다. 결국 이제 그런 거를 해소를 하려면 교육부가 됐건 수능 관련된 위원회가 됐건 충분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걸 논의해가는 그런 부분의 장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또다시 폐쇄적으로 일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기술적으로 논의한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면 또 다른 혼란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외부의 요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객관적이고 어떤 부분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위원회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상진 부소장님께서는요. 어제 수능 개선위원회를 보면서 사실 좀 우려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학 교수님들 비율이 사실은 7명 중에 6분이 이제 대학 교수님들, 물론 이제 그분들이 교육과정이나 여러 부분의 전문가라고 하시지만은 대교육이라던가 저는 좀 대학에 아무래도 그런 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사로는 이제 진로진학과 관련된 분 한 분만이 들어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충분히 개선위원회 말고 개선자문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학부모나 시민단체나 좀 교사, 특히 교사 중심으로 또 많이 그런 위원회가 좀 꾸려져야지 균형이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2016학년도 수능을 보면서는 많은 것들 바꾸면 안 됩니다. 사실은 혼란의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2016학년도에서는 이번에 그러니까 좀 문제가 나온 좀 오류와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좀 변별력과 관련된 그 부분들에 좀 집중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성격과 관련된 부분들은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게 되면 그 사교육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요. 만약에 이 좀 수능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교육 부분은 사실 수능 개선과 사실 좀 맞물려 있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EBS 연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수능의 비중과도 사실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번에는 이제 사교육적인 측면을 끌려가기보다는 일단 수능 전반적인 문제들을 좀 짚고 해결하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들이 된다면 저는 사교육 부분은 조금씩 이게 자리 잡아낼 거 생각합니다.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수능 문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수험생들의 신뢰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바라는 방향이 있으시다면요. 박점희 시장님. 네,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능 제도가 자꾸 바뀌는 거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며 진학 지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사실 부모가 요즘 아이를 잘 키우려면 성공시키려면 정보력이 최고다라고 하는데 집에 있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직장 나가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정보라는 거를 캐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는 것도 좀 불만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들었는데 2018학년도 그 문이과 통합형 교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때도 다시 수능 제도가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또 한꺼번에 바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이야기가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그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저도 지금 이제 2018학년도에 대학 제도가 수능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이 조금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낮아진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교과서가 만들어진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능의 아이들의 시험 문제가 어렵고 쉽고 하는 난이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다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서부터 같이 논의가 되고 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 2016학년도 거를 기준으로 먼저 계획을 세워놨다가 그때에 가서 또다시 여기에 교과서가 바뀌니까 다시 1년 만에 아이들 2018학년도에 배우게 될 아이들을 위해서 또다시 뭔가를 정책을 세우고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설명을 드릴까요? 예,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교육과정 변화와 이제 수능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 교육과정이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서남수 장관이 있을 때 그 수능제도를 이제 문이과 통합형으로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통과목 중심으로 수능을 보겠다라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선택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아니면 이제 일부 융합, 그리고 완전 융합 이렇게 세 가지 안으로 내어놓았는데 그때 사실 비판했던 게 뭐였냐면 수능을 갑자기 2017학년도에 건드릴 것이 아니라 수능이라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에 따른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먼저 바꿔야지 거기에 맞는 수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은 올해 이제 교육과정 개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게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보는 것이 2021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6년이 남았는데요. 그 학생 때는 이제 아까 이제 쉽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좀 교과가 좀 바뀌어가지고 공통 과목과 이제 선택 과목 중심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공통 과목이 지금 이제 아마 국, 영수, 사과를 이제 전부 다 아마 보게 될 것이고 이거를 수능을 다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육부가 이 교육과정 개정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수능이 어떻게 될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말을 하냐면 3년 예고제를 가지고 이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중3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 수능이 분명히 변화는 있는데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변하니까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사실 지금 아마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부터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끼실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수능 관련해 가지고 그 수능 개선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달 25일 교육부 장관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시험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해서 이 수능 시험 자체의 성격이 이전과 완전히 좀 다른 것으로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는데 학교 현장에 계시는데요. 윤여주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 의견에 동감을 하는 게 아이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오고 있고 또 선배들의 여러 가지 경험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얻는데 이게 완전히 바뀐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또 실효도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능이 시작된 이후부터 보면 꾸준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보면 처음에는 200점 만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표준 점수가 들어오면서 그 안에도 시대에 맞게 조류에 맞게 조금씩 변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 틀 안에서 조금씩의 어떤 점진적인 변화 아까 저도 그 소장님의 말씀에 의견을 동감을 하는 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이 상대평가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장단점인지 좀 깊이 있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이지 많은 또 변화가 있게 되면 지금도 지나치게 많은 또 여러 가지 입시 전형과 또 그거에 대한 준비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득이 될 것보다는 실이 될 게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좀 분명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양정호 교수님께서는요, 이 수능 시험 자체의 성격 어떻게 바뀔 거라고 좀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뭐 1년, 2년, 뭐 수능이 3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뭐 수능 자체에 대한 걸 뭘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지금 요구하는 것을 보면 수능 관련된 뭐 자격고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절대평가부터 시작해서 용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거는 수능 자체나 입시나 대입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틀을 바꿔놓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논의가 충분히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까딱 잘못하다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다 흔들리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미리미리 준비한 부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혼란이라든지 또 공교육에 대비 못하는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봐서는 조금 깊이 있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 수능 시험 성격 바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정민 시장님? 특히 지금 이제 현재 가장 혼란스러울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일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진행되던 그 수능의 형태대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요. 3년 예고제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중학생들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기존 방식대로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불만족스럽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시험 제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인 좀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제도나 아니면 교육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제도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이런 그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다 이제 취업이 가능하고 뭐 이런 제도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들을 좀 개편을 할 때 아예 그런 제도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좀 논의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2021학년도가 2018학년도에 같이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3년 예고제 때문에 뭐 이럴 때에도 같이 조금씩 생각을 해봐서 한꺼번에 바꾸진 않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좀 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 쓰는 말이 3년 예고제입니다.
근데 학부모들이 이렇게 만약에 보시면 3년 예고제가 뭐냐, 왜 그렇게 되냐 이렇게 좀 애매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이 중학교에 오면서 고등학교를 3년 동안 다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수능 관련되어 있는 걸 바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년 예고제라는 말을 입시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바뀌지 않는 걸 예고를 한다. 근데 정부가 이걸 잘 지키면 다행인데 많은 부분을 바꾸다 보니까 3년 예고제도 거의 뭐 이제 줄어드는, 또 많은 부분의 신뢰도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박정희 실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뭐 좋은 사례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뭐 대학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꿈과 길을 찾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학생들이. 어느 나라가 그렇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탈리아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탈리아는 고등학교가 이제 5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년제를 마치면 예를 들어서 인문계나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순수 학문을 위해서 대학을 갈 친구들이 공부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학교라든지 아니면 예술계 학교라든지 이런 이제 몇 개, 한 서너 개의 학교가 다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는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직업전선으로 나가는데요. 이제 이럴 때에 사실 5년을 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그 정도의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학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수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게 사실 수능입니다. 근데 저희가 시험을 보는 걸 보면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고등학교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크게 너무 많이 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다면 이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틀을 사실 깬 굉장히 과감한 변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윤현재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다르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저는 동감하고 있지만 좀 글쎄요. 우리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이미 지금 현재도 다양화된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특성화 고교도 있고 또 예술계 고교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로 이 대학이라는 인문계학교에 가장 많이 진학을 하게 되는데 결국 왜 그런 현상이 날까라고 하면 대학을 나와야 하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지금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거를 생각하면 이상적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 현실에서는 저희 반에도 지금 한 35명이 한 학급을 이루고 있는데 물론 인문계 고교긴 하지만 모두가 다 대학 진학을 바라거든요.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그럴 테니까 먼 장래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아직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많은 것 같네요. 사실 학생들은 당장의 입시, 당장의 취업이 걱정스럽거든요. 점진적인 변화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일입니다만 현실적인 점검을 좀 더 해봐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EBS 특별 생방송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 이번엔 방청석에 나와 있는 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마이크 들고 계신가요? 네.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지금 토론 보시면서 느끼시는 어떤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 수능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능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수능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나 학부모에게나 혼란과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수능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지만 왜 수능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직까지도 이 시스템에 안정화가 되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시험을 만족하게 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그 난이도나 문제 보안 그리고 절대 평가로에 대한 전환 변화 등을 학생들이나 학부형과 전문가들이 함께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현재 수능 체제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왜 이거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셨는데 지금 전문가 네 분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수능 이전에 본고사가 있었는데 그 본고사가 문제가 돼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수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수능이 다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는 그러면 다시 본고사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내신으로 강화될 것인지. 네. 그러니까 내신이냐 본고사냐. 네. 예. 궁금하고요. 안상진, 예, 부소장님께서 좀 답변을 도와주시죠. 일단 그 수능이 좀 나오게 된 계기에는 사실은 좀 본고사보다도 학력고사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학력고사를 쭉 치렀는데요. 사실 지금도 학력고사의 향수에 젖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공정한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고 학력고사 준비할 때는 절에 들어가서 혼자 준비해도 상관이 없었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외우기 시험이었습니다. 굉장히 깨알같이 외웠습니다. 제가 이제 학력고사를 봤는데요.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를 봤는데 정말 도표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까지도 어디서 나올까? 많이 외우면 많이 외울수록 점수가 나오는 정직한 시험이었습니다. 공정하죠. 공정합니다. 노력한 만큼 나온다는 건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한 초중고 교육이 황폐화예요. 그 대비를 뭘로 하겠습니까? 정말 어떤 사고력이나 문제 어떤 해결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거치면서 도저히 이 시험으로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키울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은 수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의 초창기의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깜짝 놀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계속 그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교과 중심적으로 되고 옛날 학력고사 유형을 따는 이제 그런 문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본고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수능이 약해지면 본고사가 들어오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본고사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지금도 이제 논술이라는 시험을 많이 보고 있지만요. 좀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시험이 아니고 대학에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인재를 뽑겠다라고 자의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준비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요. 예. 그리고 교육의 기본은 가르침자가 평가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다룬 학생부와 사실은 수능을 가지고 대학이 그것을 자율적으로 해석하고 그것들을 자율성을 가지고 뽑는 권리는 있지만 마음대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문제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95년에 수능과 본고사를 같이 봤었는데요. 그때 본고사 너무 많은 폐해를 일으키고 사교육이 폭발하는 그 계기가 돼서 다시 본고사를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의 성격이 변한다고 하지만 다시 본고사로 돌아가는 거는 그거는 수능의 성격을 차라리 안 바꾸는 게 낫지 글로 가는 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세 축이 있는데요. 수능과 대학별고사로 하는 그 논술을 대비하는 대학별고사와 이제 내신, 학생부가 있는데요. 세 축에서 수능이 만약 약해진다면 저는 가장 좋은 것은 학생부가 올라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거를 동일할 수 없어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학교 교육의 평가를 보시면서 도대체 학교의 평가가 수능과 비교했을 때도 질이 좋은 문제들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객관식 문제에다가 그냥 선생님이 자의적으로 낸 문제 같고 그러니까 학교 평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수능을 학생부로 대체하고 그것들을 보완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네, 많이 우려하시죠. 네, 격하게 공감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수능의 아까도 제가 중장기라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점자로 약화시키는 건 맞지만은 학생부의 평가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완이 가능해야지 지금 학교 그것이 충분히 신뢰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능이 싹 빠져버린다면은 많은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본고사가 부활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수능 약화 대신에 학생부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양정호 교수님 이 점에 대해서 좀 반박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좀 이따가 조금 더 논의를 하다 보면 재미난 얘기가 전개될 텐데 분명히 이따 마지막에 그 자격고사와 절대평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현재 구조로 봐서는 수시라고 대학에 들어가 보면 이제 먼저 들어간다는 의미로 수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또 정시라고 해서 이제
그 3년 동안에 끝난 다음에 12월 후에 하는 정시가 있습니다. 이제 정시는 다 수능으로 들어가고 수시는 이제 학생부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비율로 보면은 약 한 60% 이상, 10명 중에 6명이 수시로 가고 나머지 한 3명, 4명이 정시로 갑니다. 근데 저는 이런 구조의 형태가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좀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 수시라고 하는 거는 굳이 그 수능 성적이 없어도 학생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고등학교 생활을 충분히 한 학생이 혹시 수능에서 좀 성적이 모자라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혹시 학생이 또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못했지만 3학년 때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한 그런 학생이 있다면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가 잘 정착되고 진행이 된다면 고등학교도 일정 부분에선 윈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고 또 대학 입장에서도 원하는 학생 뽑을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이 논의가 만약에 수능 관련돼 있는 거를 절대평가라든지 또는 자격고사와 부분의 논의가 된다면 반드시 이거는 지금 학부모님께서 얘기하신 본고사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저희 오늘 이슈가 수능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아마 지금 고등학교 자녀를 두지 않으신 분들은 대학 가려면 이게 수능이 절대적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입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방금의 정시와 수시가 있다라고 하면 수시는 또 크게 보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우선으로 갈 수도 있고 교과 성적은 좀 우수하진 않지만 다양한 활동으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나는 또 내신이나 활동이 그렇지만 글이나 어떤 여러 가지 책을 읽어서 어떤 논술 부분에 강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한 수시에 있어서 또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약간의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 게 수능이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틀에 보면 이 수능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대학을 간다. 아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결국엔 입시로 모아지는 거니까 입시라는 게 크게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수능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런 보완과 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좀 큰 틀에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지 수능을 한번 못 봤기 때문에 대학을 절대 못 간다. 이거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예, 계속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말도 많이 하고.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 일반고 교사로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수능의 영향력은 사실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퍼센트만 보면 수시가 60이고 정시가 40인데 사실은 수시의 많은 부분들이 물론 이제 좀 중상위권 대학이지만 이제 논술이라는 형태로 보고 있는데 논술은 사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예전에 우선 선발보다는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도 사실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사실은 이 수능 체제를 걸고 있는 데가 있고 안 걸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낸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능이 생각보다도 아직도 그 대입 전형 전반에 걸친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시한 부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수시에 있어서도 사실 최저가 되지 않는다면은 쓸 수 없는 것들을 빼고 학생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는 것은 저는 조금 다시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도가 있는 게 사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이제 물론 다른 학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애가 셋인데요. 하나는 대학을 이미 다니고 있고 하나는 지금 이제 올해 고3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봤는데요. 네, 큰애가 갔던 방법과 둘째가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가진 능력에 따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 그러니까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사실 수능 하나만으로 간다. 그러면 아까 학생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몇 %만의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둘째 친구 같은 경우 이번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서울대 농대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꼭, 성적으로 줄 세워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아니면 다른 탤런트들을 잘 살려서 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좀 많이 나오면 차라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 짚어주시면 대학의 서열화 문제까지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바로 수능 본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은 어떻게 공감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방청석에 있는 다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안녕하세요.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수능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송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도 하나의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를 지금 갑자기 변경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는 수능에 대한 난이도, 출제 방식, 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들을 좀 더 객관적이고 이제 학생이랑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틀은 그대로 두되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또 수능을 만드시는 분들이 저희들보다 좀 한 수 앞에 더 생각을 하셔서 수능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 예. 굳이 수능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진학할 수 있는 다른 제도나 다른 루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능 보지 않아도 꿈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수능을 그대로 두되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은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현재 방청석에 나와 계시는 EBS 학교교육기획부 신삼수 부장님께서는 수능 시스템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처하시는 분이죠. 부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환경이나 제도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변화 방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오늘 안 부소장님이나 우리 양정호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방금 그 양정호 교수님 하신 말씀에 아주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네. 일단 제가 공교롭게도 2010년도부터 이 수능 강의에 본격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매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아쉽지만 분명히 EBS 수능 연계 정책은 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상적인 방향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관심을 갖고 쭉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다른 그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지역 간, 소득 간, 이 격차 해소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더라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 1년이면 약 50여 차례 지역을 다니면서 입시 설명회를 합니다. 이 연계 정책 이전에는 보통 이 사교육 업체들이 했던 설명회입니다. 저희 우리 윤여주 선생님도 그런 데 가서 강의를 많이 하셨고, 최근에 서울 강남 자사고에 계신 이 선생님 한 분이 대구 지역에 입시 설명회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반 아이 13명이 2학년 말에 보는 학력평가에서는 영어 1등급을 받는다. 반에서 13명이.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그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EBS 연계 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의 학생들에게 독려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물론 만점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걸로 다 평가하기 힘들지만 이번에 그 만점자 보도를 보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선생님의 말이 현실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역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이 희망을 갖고 한번 이 자기가 원하는 꿈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은 계속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능이라는 것이 어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장치 역시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중학교 때 이 학업 성적 가지고 지금 특목고, 자사고, 다양한 이 실력에 따라 단지 실력 때문에 고등학교가 갈리는데, 이런 친구들이 거기서부터 서로 다른 트랙으로 계속 인생을 읽어가는 것보다는 또 서로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저는 그 만나는 자리가 바로 대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고등학교 때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대학에 만나서 서로를 이해할 때,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서로 양극화되지 않고 더 통합되는 사회로 간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시작한 수능 연계 정책이 지역을 다니고 지역에 있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다른 소명의식을 안겨주더라. 그래서 이 대입제도를 논의할 때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교육열,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처방, 현실적인 학부모님들의 의견, 지역의 의견,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양하게 반영되는 형태로 정책이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EBS 연계 정책의 효율성을 처방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학교교육기획부 신삼수 부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 접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방청 패널에서요, 그 수능 시스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가졌는데요. 수험생과 학부모들 모두 앞으로 수능 시스템이 어떻게 변할까가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개선 방안으로서 일각에서는 이 수능 출제 방식을 넘어서 수능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수능이 1994년부터 22년간 큰 틀을 유지하고면서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재검토까지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윤여주 선생님께서 학교 현장에 계시는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재검토의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재검토나 분명히 단점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2016 대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체제 변화보다는 지금 현재에서 약간의 뭐 변동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류의 문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난이도에 있어서는 아까 그 도표를 보여주신 것처럼 해마다 이렇게 들쑥날쑥해져 버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특히 뭐냐면 학생들이 한 문제 때문에 내가 당락이 결정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등급 때문에. 뭐냐면 내가 학교 활동이나 뭐 내신 시험이 좋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합격권 안에 들어있는데 이제 수능 최저에서 어느 정도만 되면 나는 합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6월, 9월에 시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막상 6월, 9월에 내가 국어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1교시부터 국어가 너무 어려워버리면 이건 정말 가늠하기가. 그래서 선생님 그 커트라인에서 등급 하나가 떨어져서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걸 보면 저도 속상해요. 1년 내내 1등급 받던 친구가 좀 많이 성적이 미끄러진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수능 말고 뭐 어떤 학교 활동이나 그다음에 학교의 교과 성적이나 이런 걸로 아이들의 자질을 검증받을 수 있는 지금 수시라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좀 각 대학마다 좀 요구사항이 높아서 최저를 이렇게 조금 더 과하게 하면서 수능의 난이도가 들쑥날쑥해지면 결국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정말 안타깝게 고배를 마시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속상해요. 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이러면 이게 적체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난이도의 문제 오늘 좀 더 한 번 더 절실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수능 체제 재검토보다는 좀 더 이 수능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보완돼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양정호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이번에 좀 재미난 차트를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상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그 각 정부마다 그 사교육비 관련돼 있는 게 증가하거나 그 총액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중 안에서 쭉 보면은 수능 관련돼 있어서 수능에 대한 성격, 또 수능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았던 정부가 어디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맨 밑에 있는 참여정부 때 수능 관련된 문제가 2004년도에 처음 발생을 했고요. 또 그 당시가 논의가 되면서 수능 관련돼 있는 게 자격고사라든지 절대평가든지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시작된 게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걸 놓고 보면 사교육부에 이때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라고 하는 거의 생명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성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 대한 걸 변동을 한다라고 해서 이때 2004년 5년을 거치면서 몇 년 후에 2008 학년도에 5등급으로 등급만 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제한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9등급에서 머문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뭔가가 바뀐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디에 의존하냐? 학교가 아니고 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고려를 해보면은 수능에 대한 논의 좋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건 좋긴 하지만 그 부분이 미칠 여파나 파장에 대한 건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그 연계 정책이 시작되고 또 바로 이전 정권에 있어서는 많이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요 밑에부터 보면은 지금 빠져 있는데 그 수능 연계가 2010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계속 연이어서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2009년, 2010년도입니다. 물론 이게 뭐 수능 EBS 연계 때문에 꺾였는지는 정확히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사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안상진 소장님께서 어떠신 것인지. 조금 맞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었다기보단 그때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등급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제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등급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등급제는 뭐냐면 이제 상대평가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받는 것이 원래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가장 완화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때 시도를 했던 게 뭐냐면 상대평가를 좀 완화해 보려고 그 등급제를 적용을 했는데 사실 대학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제로 학생들을 뽑을 수 없다고 해서 그때 이제 논술이 강화가 됐고 그때 이제 또 이제 그 학생부가 또 이제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사교육비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절대 평가를 해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논의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혹시 네. 오해하실 수 있어서 그렇고요.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그 수능 자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 좀 한번. 네. 저는 그 필요성을 많이 네. 이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참 조심스러워요. 우리 부모님들 또 학부모님들이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다 그러면 일단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싫답니다. 절대 안 된다. 바꿔도 좋은 거 한 번도 경험도 못 해봤는데 또 바꾸냐라는 것이 거의 학습된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시민운동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말한다는 게 무섭습니다. 얘기하면 일단 안 된다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왜 수능 얘기를 자꾸 하느냐라고 하면은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도 수능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초중고 교육이 황폐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조금 괜찮다고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정말 객관식 문제풀이의 반복 학습식으로 또 지금 고등학교에서 EBS 연계로 인해서 그 수업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말 교육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은 초중고 교육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계속해서 이제 문제풀이식 찍기식 계속 이런 것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장기적으로 안 맞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겪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말 부담입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십몇 년 공부한 걸 하루아침에. 그래서 실제로 올해도 안타까운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리플을 제가 이렇게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너 왜 죽었니? 사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사회는 그런 걸로 다 하는 것이 아닌데.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게 전부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데요. 상대평가 안에서는 수능이 쉬워도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으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강하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한 문제라도 맞추기 위한 그리고 교육과정과 수능의 어려움 그 간격을 사교육으로 메꿔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학생의 부담이 있고요. 저는 세 번째로는 대학의 적격자 선발에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학이 정말 수능을 해서 좋은 아이들을 뽑고 있느냐. 수능 점수 높은 아이들이 정말 잘하느냐. 저는 이번에 영어 절대 평가가 나오면서 우리 시민들이 보여줬던 반응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영어 절대 평가 얘기가 나오면 원래 굉장히 많은 비판이 가고 싫어하는 것이 정상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 선생님들이 그것들에 찬성을 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해보니까 수능 영어를 잘 본다는 것이 정말 영어 실력을 잘하는 것, 그런 평가가 아니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수능을 통해서 정말 높은 점수를 받는 아이들이 고학력이고 정말 뛰어난 아이들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의 적격자 선발에 있어서도 분명히 수능이라는 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고 그 논의조차 못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은 이제 이 수능이 상대평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식 교육 그러다 보니까 좀 창의적인 학생들 키우는데 한계가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정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수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수능 시험을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대학 들어가기 위한 시험입니다. 대학 들어가기 위한 시험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거는 점수가 예를 들어서 창의적이가 됐건 뭐 복잡한 문제가 됐건 새로운 문제가 됐건 상관이 없이 누가 점수를 많이 맞췄는지 거기에 따라서 맞는 등수와 맞는 대학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게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포기를 하고 대학 가는 길을 다른 부분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그 길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는 수능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뭐 자격고사가 됐든 뭐 등급이라고 해서 등급이라고 하는 건 이제 100명 중에 4명이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는 건데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부분에 대한 걸 좀 줄인다든지 또 어떤 부분에서 이거 절대평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부담을 줄여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쉽게 예측이 가능한 게 앞으로 이제 한국사 시험을 수능에서 보게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진짜 그 패스하고 페일처럼 이렇게 통과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걸 판단하게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한국사가 논의가 되면 또 다른 이제 학교에서의 준비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학원에 가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걸 유형에 대한 것만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걸 통과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게 간단하게 걸린 학생에는 거의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에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원래는 아무리 교육적으로 좋은 목적이긴 하지만 입시와 같이 와서 붙었을 때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말고에 대한 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절대평가가 됐든 어떤 부분보다는 수능이 가진 일종의 서열이라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점수에서 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긍정적인 부분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에서의 어떤 그 학생 선발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상대평가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수능이 악화되고 또 이 내신을 강화한다라고 했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학부모님들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지금 방청석에 있는 학부모님들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내신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 수능이 도입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수능 체제가 완전히 재검토가 돼서 다시 내신의 힘이 강해지면 예전에 그런 말도 많이 있었거든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요. 수능, 내신, 논술. 이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학생과 학부모는 다시 부담스러워질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내신이 강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아이들이 그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사를 하면서까지 전학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물론 좋으신 선생님들도 많겠지만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간에 약간의 뒷거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으로만 대학이 결정된다면 그에 따른 또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수능의 힘이 강해져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네, 내신 강화 측면에서는 뭐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 확보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계신 학부모님께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뭐 학부모 된 입장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수능 대신에 그 뭐 대학 교수나 교사 뭐 또 다른 뭐 제3자가 그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런 제도는 아무래도 네, 학부모님 입장으로서는 조금 여러 가지 걱정되시는 면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런 게 많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는 아무래도 대학 들어가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대학 들어가는 시험 중에서는 그래도 그 객관화되고 뭐 그런 그 수능이 가장 그래도 적절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뭐 학부모님 두 분들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 보다 좀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시험인 수능에 대한 기대에 대한 좀 높은 이런 것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능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었던 게 바로 그 수능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가요. 이제 수능을 지금 상대평가가 아닌 조금 전에 우리 안부선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절대평가나 자격고사로 전환을 한다면은 어떨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상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별 고사나
이 학교생활 기록부도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서 있었던 또 다른 사교육이 성행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윤 선생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수능이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수능이라는 시험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금 수능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자격고사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그거는 수시에 있어서는 주로 등급을 가지고 우리 대학에 오는 아이들은 최소한 국영수 탐구의 등급을 합했을 때 어느 정도만 와라라고 해서 지금 자격고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시로 가게 되면 거의 등급은 유명무실해요. 그리고 점수를 가지고 근데 원점수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표준 점수와 그다음에 100분위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엔 또 60만 명이 줄을 서야 돼요. 네. 지금 현재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자격고사로 간다라고 하면 그럼 정시가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빠져버리게 되고 수시에 있어서 그 비슷한 지금도 수시도 뭐 내신도 있고 또 뭐 그 이제 다른 것도 쓰기도 하지만 지금 자격고사를 가버린다고 하면 정시가 빠져버리는 네. 지금 수시에 있어서 본고사처럼 대학에서 뭔가 더 평가를 하고 싶어 할 테니까 지금의 논술보다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자격고사화 되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과제가 아닐까. 학생들의 어떤 학업 부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더 많은 걸 준비해야 하는. 그리고 자격고사로 이제 되고 나면 분명히 또 다른 뭔가가 생길 텐데 저희 학교에서는 웬만하면 아이들이 입학하는 데 있어서 인문계 고교에서는 책임지고 그러니까 또 후원을 해주고 싶거든요. 네. 밀어줘야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학교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또 사교육이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고 저는 자격고사는 정말 좀 힘든 그런 선택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현주 선생님, 네. 지금 자격고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반대를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만 뭐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굳이 점수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평가가 과연 어떻게 하면 공정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참 힘들어서 저희가 여기 모여져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저는 조금 아쉬운 면이 물론 이것도 단점은 있겠지만 자 어떤 학생이 영어를 참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국영수 중에서 영어가 변별력이 있는 나의 주목이다라고 했는데 올해처럼 영어가 쉬워져 버리면 정말 잘하는 건 친구들 속에 묻혀져 버리고 그러니까 못하는 것들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니까 좀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상대평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조금 불합리한 점이 아닐까. 그래서 뭐 절대평가로 굳이 간다 안 간다 또 이건 또 더 많은 그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상대평가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패단들. 예를 들면 저희가 중간고사를 봐요. 그러면 이전 같으면 선생님 제가 몇 점 받았어요. 이번에 잘했어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의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보고 자기가 채점을 하면 이제 내신도 그 9등급으로 해서 상대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와요. 선생님 이번에 영어 평균이 몇 점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정해지니까 이것도 정말 과연 완벽한 그런 현실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60만 명이 수능 시험에 가게 되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학교 활동과 내신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조금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으면 예를 들면 수시 같은 데 있어서 최저 학력 같은 경우는 좀 완화해서 조금 낮춰서 학생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게 그러나 또 정시에 갔을 때는 또 줄을 세워서 점수 1, 2점이 중요한 과정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 선에서의 약간의 생각의 전환을 한다면 크게 틀이 변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선에 있어서도 혼란이 생기지 않으면서 좀 우리 아이들에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좀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이 드는데요. 네. 자격고사에 대해서 반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안상주 부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 우리가 일단 절대평가와 이제 자격고사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격고사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좀 시기상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하면 이제 고정분할 점수를 쓴다면은 이제 점수를 쭉 한 다음에 그 점수에 맞는 학생들, 그 점수에 해당되는 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절대평가 부분이고요.
이제 자격고사와는 쉽게 말씀 패스페일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격 이상의 학생들은 변별력이 모두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도 자격고사까지 됐을 때는 수능이라는 한 축이 거의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수능이 거의 사라질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변별력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평가는 운영 방식과 또 할 수 있는 그 방법 자체가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한국사가 적용되는 것처럼 9등급 절대평가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요. 그 9등급 절대평가가 해당되는 영역이 아까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 2021학년도 지금부터 6년 지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6과목이 됩니다. 6과목의 절대평가 부분으로 등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좀 수능이 너무 과도한 변별력을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려서 그것들을 완화시키자는 것이지 수능의 변별을 모두 사라지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한 가지랑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년 동안도 우리 6년이 지나고 나도 지금처럼 0점 몇 점으로 대학들이 쭉 줄 서 있고 거기에 수능을 가지고 점수를 맞춰서 아이들을 보내주는 게 당연한 것 같은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은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무리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절대평가는 아무리 변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평가보다 조금 적은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생부에 대한 능력을 키워가지고 그것들을 보완하게 하면서 대학이 좀 더 완화된 변별력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뽑을 수 있고 그렇게 뽑아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0점 몇 점으로 쭉 갈라주면은 그 학생들을 손쉽게 뽑아가는 대학의 지금 현재 형태를 너무 당연한 것을 여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서열화된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대학은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0점 몇 점을 아이들을 쭉 줄 세워서 여기서부터 우리 아이들 데려갈게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학생부 성적과 어떤 절대평가된 수능 성적과 그리고 면접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뽑으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지금처럼 촘촘한 서열화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학생들을 뽑을 수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절대평가를 도입해서 수능 시스템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정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절대평가 관련돼 있는 걸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리면 통상적으로 이제 절대평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1등급은 100명 중에 4명입니다. 네, 절대평가를 주장하시는 분은 그 1등급의 폭을 넓히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100명 중에 10명 가까이를 넓히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0명 중에 10명 형태로 1등급을 다 만들어버리면 그 안에 동점자가 무수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이 점수 가지고는 주요 대학들은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과연 대학들이 어떤 거를 찾을까라고 하는 건 답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일단 있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절대평가나 이런 부분의 논의보다는 현재에서 보면 수능이 물론 현재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5년 전 또는 10년 전의 수능이 지금과 동일한 모습이냐 완전히 다릅니다. 5년 전, 10년 전에는 거의 신처럼 이렇게 올라갔다면 지금의 수능은 거의 인간에 가까이 내려온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시에서는 거의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그렇게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이전처럼 그렇게 수능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면 과연 지금 현재 대학에 대한 서열이라고 하는 논의는 일반적으로 40대 이상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학에 대한 개념이지 수시와 관련돼 있어 학생을 10명 중에서 6명을 뽑는 수시와 관련되는 걸 놓고 봐서 서열을 나눈다. 서울대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대학에서 떨어진 학생이 서울대 들어가기도 하고 서울대에 떨어진 학생이 다른 데 못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의 서열은 많이 없어졌다 볼 수 있고 서열을 아직도 찾거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지금 정시 시즌인데 정시 시즌에 보면 이렇게 배치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배치표를 장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밑에다 깔아놓고서 본인의 점수가 어딘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장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학원의 논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변화가 되어 왔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5년 전, 6년 전부터 바뀌는 수시에 대한 중심
그리고 수능에 대한 약화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어느 순간에 가보면 수시나 그런 걸 넘어서 수능 관련돼 있는 게 뭐 자격고사니 절대평가니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띠게 되고 대학들도 선발할 때 수시 인원을 넓히게 되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정호 교수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박정민 시장님? 네. 일단 저희도 수능 하나만 가지고 사실 아이들이 성향이 다 다르고 가진 탤런트가 다 다른데 수능 하나만 가지고 줄 세우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생 기록부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성적, 국영수 뭐 이런 성적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대학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 국영수의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자기와 요즘 이제 공교육에서 얘기하는 게 꿈과 끼인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잘 찾고 그런 것들을 노력해왔는지가 생활기록부 안에서 많이 드러나는 아이들이 사실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수능 하나만으로 뽑는 제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만 개선해서 그것만으로 올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꿈과 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아이들을 잘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같이 맞물려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수능 제도만 고치는 게 아니라 교육 제도도 같이 건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고3 수업 시간에는 보면 거의 대부분 문제풀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현장에 있으면서 오해하고 아니면은 이제 이 교실 안에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아까부터 이제 이 문제풀이 수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수능하고 학력고사하고 가장 다른 거 아까 정의를 내려주셨지만 학력고사 저도 봤거든요. 그냥 일단 암기 중심에 그러다 수능 시험은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도 그렇고 EBS 강의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게 항상 교과서라든가 교재에 있는 개념에 대한 충실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응용을 하고 또 적용을 하면서 아는 것이 어떻게 조합돼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결코 이게 쉬운 시험은 아니면서 아이들의 또 어떤 그 깊이 있는 능력까지 끌어낸다라는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니요, 거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이야기까지 지금까지 수능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 참 여러 가지로 들어봤는데요. 재밌네요.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이의 제기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저는 올해 수능을 본 자녀와 중1 자녀를 두고 있는 고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부로 가장 와닿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정부나 교육부에서 수능 시스템에 대해서 매년 문제점을 언급하고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긴 하는데 하루빨리 좀 안정적으로 바뀌었으면 해요. 올해 수능을 본 저희 아이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데 앞으로 수능을 치러야 할 자녀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부모로도 혼란스러워요. 또 기본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정말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 들고 단순히 수능 시스템만이 아니라 수시나 정시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부터 정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시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 아이들은 수시를 준비하느라 수업 시간에 수업은 듣지 않고 자기소개서나 논술 이런 수시를 준비하기 바쁘고 수시에 지체되면 한시름 놓았다는 생각에 공부를 안 하니 정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는데 수시나 정시나 학생들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나라 교육제도들이 정말 그 의미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학생들이 이제 부담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그런 마련을 진행합니다. 이거 그냥 끊으면 되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의 운영 방식이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나 회의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수능 시스템의 의미나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보는 개선책들 계속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들 외에도 인터넷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서 수능 시스템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배려해야 되고 점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부담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능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계시는데요. 좋은 시스템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수능 시스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위해서는 난이도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학생 편에서는 꿈과 끼가 이루어질수록 진로와도 연계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수능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진 소장님. 네. 예,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 교육 변화, 교육 정책이 뭐가 나올 때마다 항상 많은 좀 피해를 보시고 혼란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잘해보자라는 좋은 방향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스템 개선하면 이미 벌써 마음이 다치십니다. 바꾸지 마. 이게 사실은 마음이라고 저도 잘 알고 그 피로도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런데 이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아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사실 서열화가 되게 40대 이상의 얘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피부로 느끼시는 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주요 대학 지금 인원 비율이 5%, 그러니까 소위 상위 한 6, 7군데에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5%를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줄 세워서 잘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라도 해야 됩니다. 논의까지 이걸 막고 개선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마음을 열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정호 교수님께서는요. 네, 저는 늘 마음을 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짧게 한마디 드리면은 이게 지금부터 10년 전에 수능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육부에서 내놓은 개선안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수능 관련된 인재풀을 다양화하고 또 그 안에서 출제위원을 교사 50%, 교수 50%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10년 전에 밝혔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0년 전에 그 위원회 이름이 뭐였냐면은 여기 있는 대로 관리개선기획단입니다. 지금은 마찬가지로 출제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수정하겠다 또는 개선하겠다는 위원회입니다. 비슷합니다. 더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담당하는 실무, 그 수능 관련된 실무했던 교육부 담당자가 한석수 과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한석수 실장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치고는 너무 좀 이상한 우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솔직히 저부터도 먼저 좀 교육학을 하고 또 입시 관련된 수능 관련된 얘기하는 사람들 사죄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과도 드리고. 왜냐? 10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바꾸겠다고 고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일명 마취도구처럼 이렇게 열심히 잘 바꿨냐 안 바꿨냐 학자들이나 교육부에 있는 관련돼 있는 평가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진짜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100배 사죄해도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번에 바뀔까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현주 선생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어떤 변화, 큰 변화든 적은 변화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학교와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과정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변화라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면서 이 개념 정리와 거기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쌓아가고 있는 아이들은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이 충실한 아이들은 시험에 한두 문제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EBS 강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히 이런 연계라든가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개인차, 지역차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여건 내 교육 환경 내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면 변화와 또 성공을 보여준 사례들이 많거든요. 정말 이런 아이들이 성공하고 그래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틀 안에서의 변화라면 아마 우리 학부모님도 환영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박점희 시장님. 네, 일단 문제가 있다면 제도는 바뀌어야겠죠. 그런데 매년 새롭게 바뀌는 건 학생도 학부모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사실 뽑으려는 대학과 그리고 가르친 교사와 어떤 비중이 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시험에서 만나겠죠. 그리고 교육은 사실 100년 대계라고 했는데 매년 저희는 내년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뀐 것들도 사실 빨리 나오지도 않아서 저희 아이만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제대로 된 게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길게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그리고 중간중간 발표하면서 이렇게 좀 길게 보고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의 논지가 굉장히 일관적이어서 일단은 다행스럽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속 시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면서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신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님, 좋은학교 바른교육 학부모회 박점희 정책실장님, 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안상진 부소장님,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윤연주 선생님, 이 네 분을 비롯해서 방청석에 자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가지고 있는 위상 실로 엄청납니다. 하나의 문제에 수많은 학생들이 매달려 있고요. 부모들은 남보다 먼저 내 자식 붙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12년 배움의 결과가 등급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이겠죠. 네, 곤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지금부터 단순히 수능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의 무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EBS 특별 생방송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등 여러분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수능 EBS 연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10시 4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